2025년 8월 2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92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 지역에 있는 나세르 병원을 공격해서 기자와 구조대원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이렇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하마스가 병원을 자기들의 은신처로 얼마나 많이 활용했습니까?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았죠. 심지어는 하마스 대원이 의사와 환자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 대원이 기자신분을 갖고 가짜 기자 행세도 하고 다녔습니다. 가짜 기자들, 가짜 환자들, 가짜 의사들이 병원에서 진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이 병원을 공격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욕먹을 것이 뻔하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와 의사를 방패막이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망한 기자와 구조대원, 진짜 기자와 진짜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한 가짜 뉴스를, 이것도 뉴스랍시고 인터넷 방송에서,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 각종 방송에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를 전하는 우리 브레드TV의 진짜 PD 이유진 PD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진짜 뉴스만 얘기해 주시죠. 네. 본인 얼굴도 진짜죠. 네. 자, 먼저 가자 상황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자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기아와 기근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유엔이 주도하는 좀 복잡하고 길어요.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 체계. 이걸 이제 IPC라고 하는데, 이 IPC가 최근에 가자 지구가 기근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길면 사쿠라가 많아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IPC는 유엔이 주도하는 이제 국제 식량 위기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유엔 기구가 그리고 NGO와 정부가 함께 이제 참여해서 만든 평가 틀이고요. 식량 위기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누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론,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단계가 5단계인데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해서 5단계인 기근, 재앙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것이죠. 유엔 산하 기관이군요. 벌써 딱 느낌이 사쿠라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가자 지구 상황이 심각하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정치적 조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료 분야 감시단체인 CMI, 이 CMI가 이번에 IPC의 발표가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IPC의 5단계인 기근 단계 핵심 조건은 최소 20% 가구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30% 이상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 그리고 인구 1만 명당 비외상성 사망률이 하루 2명 이상일 경우 기근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의 경우 인구 단위 사망률도 충족되지 않았고 아동 영양 지표인 뮤악 수치를 실제보다 과장 적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동 영양 실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즉 데이터가 아니라 예측과 정치적 프레임을 기반으로 기근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IPC가 정치화되었다라는 그런 비난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일단 그 의료 감시 분야, 의료 분야 감시 단체가 있군요. CMI, Center for Medical Integrity. 괜찮습니까, 바로? 네. 예. 그렇다면 이 가자 지구의 심각한 기아 상태가 사실은 뭐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라는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 만드는 국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집트의 국경 봉쇄를 가자 지구의 가짜 위기 조성 중 핵심 중 하나로 지목을 합니다.
가자 주민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집트 라파 국경인데요. 이집트가 전쟁 직후에 이곳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면서 가자 주민 200만 명이 전부 전쟁터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마치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처럼 비춰지게 된 것이죠. 이집트는 겉으로는 만약 난민을 받아서 가자 땅이 비워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난민으로서 타국에 정착을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시나이 반도의 안보 불안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나이 반도가 이미 전부터 테러 세력들이 반군 활동을 해왔던 곳인데요. 만약 가자에서 대규모 난민이 들어오면서 다른 무장 테러 세력들, 하마스 같은 그런 테러 세력들이 섞여서 들어온다면 이집트의 안보와 치안이 불안정해질까 봐 그것을 우려한 것이죠. 또 난민들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가 잠식이 된다거나 하는 것도 그렇고 이미 이집트는 많은 난민을 수용 중인 상태이다 보니 추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국경 봉쇄는 철저히 이집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결정이었던 건데 마치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위해서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표장을 했고 국제사회는 이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돌리면서 지금의 가자 대기근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유엔도 그렇고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UNRWA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순수한 의미로 그 난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마스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가지고 하마스와 함께 나쁜 짓들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자지구 안에서 이 UNRWA 활동을 사실 중지를 시켰거든요. 중단을 시켰는데 최근에 유엔이 또다시 이 가자지구 안에서의 그 UNRWA 활동을 복원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내부자 폭로가 시작이 됐어요.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이 내부 고발자들의 폭로에 따르면 유엔은 의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민간구호 단체인 GHF의 활동을 지연시켰습니다. 네, UNRWA가 없으니 다른 유엔 기구들이 사실상 구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의 협력 제안도 거절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접 지원하는 이 GHF 같은 민간 단체 성과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GHF 같은 민간 단체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막아서 봐라, UNRWA가 빠지니까 가자 구호가 마비됐다. 다시 UNRW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UNRWA가 구호 활동의 주도자로 복원시키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일 포 푸드 이후로 최대 스캔들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자 지구의 기근, 통계 왜곡까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가 말하는 이 가자 위기의 이면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 가자의 인도적 위기, 이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계산, 이것이 이제 개입된 결과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가자 인도적 위기는 재난이 아니라 이집트 국경 봉쇄와 유엔의 구조 재편 시도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정치적 산물인 셈입니다. 예, 이제 아직도 가자 지구에 끌려가 있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인질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에 하마스가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이 담긴 영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공개됐어요. 어떤 영상입니까? 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19세 님로드 코헨이라는 이스라엘 군인이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 지구로 납치되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 군이 확보한 뒤에 최근 텔아비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헨의 가족이 직접 공개했는데요. 돌아온 몇몇 전 인질들에 따르면 코헨은 몇 달 동안 동물을 가둬놓는 작은 우리에 갇혀 있었고 IDF 소속이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에게 극심한 신문과 고문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헨은 온몸에 피부병과 발진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귀에도 감염이 발생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25일 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그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기자와 구조대원을 포함해서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이제 그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또다시 이제 막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부터 집중 포화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그 병원을 공격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앞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그냥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냥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군이 왜 이번에 이 나세르 병원을 공격한 겁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이번에 이 가자 나세르 병원을 공습한 것이 단순한 민간 시설을 공습한 것이 아니라 병원 옥상에 설치된 하마스의 감시 카메라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이스라엘군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사용됐던 카메라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약 20명 중에 6명은 하마스 대원이었다고 하고요. 사망한 기자들 중 일부는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 공모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기자나 통신원으로 이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이죠. 또한 하마스가 병원과 같은 이 민간 시설을 군사 거점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드러난 거고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번에도 민간 시설을 악용하는 하마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의 이원 정착촌 건설 계획이 이번에 최종 승인이 됐다 그래요. 이원 정착촌, 여기가 아마 이원 지역이라는 데가 팔레스타인 난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다가 정착촌을 짓는 게 이제 승인이 나니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원이 어떤 지역이고 여기가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원 지역은 예루살렘 바로 동쪽 지역인데요. 이미 대규모 정착촌이 들어서 있는 마알레 아두밈과 예루살렘을 잇는 중간 지대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서안 지구 C구역에 속해서 이스라엘이 군사 행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 지역을 특히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곳이 서안 지구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에는 라말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행정 수도가 있고요. 남쪽에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두 도시가 서로 연결이 돼야 하나의 독립국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원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게 된다면 라말라와 베들레헴 사이의 지리적 연속성이 끊기게 되고 팔레스타인 국토가 북부와 남부로 단절되게 되면서 사실상 두 국가 해법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원 정착촌 건설 계획은 예루살렘과 마알레 아두밈을 연결하는 동시에 라말라와 베들레헴 도시를 단절시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심장부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고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인 셈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원은 단순한 정착촌 건설 문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생존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특히 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바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유대인 정착촌을 짓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청한 거예요. 거기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있기는 지금도. 거기 말레 아두밈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 우리 금요 샤반 예배 때 그 처음에 나오던 후오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히브리어로 부르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후오르라는 노래를 부르는 메시아닉 유대인 찬양팀이 바로 그 동네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 동네를. 그런데 팔레스타인 애들이 거기 와서 테러를 이렇게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거기를 계속 이 경계와 이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계와 보안의 정점이 바로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더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남과 북이 허리가 완전히 뚝 잘리는 건데,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거를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가 이곳에다가 정착촌을 지으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측 논리는 단순한데요.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무엇보다도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방어선을 확보해서 다시는 수도가 외부 세력에 의해 고립되지 않도록 하려면 반드시 이 이원 지역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차단입니다. 이스라엘 구구 성향의 장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두 국가 해법의 환상을 끝내는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환호했는데요. 즉, 이 이원 정착촌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가자 지구 안에서도 이스라엘 군들이 계속 마지막 공세를 좀 펼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하고도 계속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22일에 후티 반군이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집속탄이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이었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요격으로 공중에서 파편화돼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파편의 일부가 한 주택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곳에 사는 여성은 미리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후티의 집속탄 사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 집속탄을 사용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집속탄은 이제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을 담고 있다가 공중에서 흩뿌려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전투 중에는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군사적 효율성이 있지만 문제는 이 소형 폭탄 중 상당수가 불발탄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폭탄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상당수가 터지지 않고 남게 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뢰처럼 수십 년 동안 민간인을 위협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레바논 같은 지역에서는 수십 년 전 투하했던 이 집속탄이 여전히 폭발하면서 매년 어린이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008년 집속탄 금지 협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120여 개국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 한국과 같은 이 주요국은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속탄은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어서 이번 후티의 집속탄 사용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탄두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속탄이군요. 네. 나는 집속에서 터진다고 해서 집속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몸속에서 터지면 몸속탄, 나는 집속에서 터지면 집속탄 이런 거인 줄 알았더니 하나의 탄두 안에 수백 개의 폭탄이, 야, 그럼 엄청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멘으로 날아가서 예멘에 있는 수도 대통령궁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후티 반군의 집속탄 공격 직후에 이스라엘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한 건데요.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대통령궁 인근의 군사시설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이 밖에도 후티 군사활동의 중요한 전력 공급 시설인 히자즈 발전소와 아사르 석유시설까지 공습을 했습니다. 산하 주민들은 대통령궁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연기 기둥이 목격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 해당 시설들이 후티의 군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었다라고 밝혔고 이번 공격으로 최소 6명에서 10명 정도가 사망했고 그 8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준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예요. 네. 네, 얼굴도 진짜 얼굴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혜정 기자와 함께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그냥 조현영 기자가 아니죠.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조현영 기자가 분석해줄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레바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에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휴전을 하면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이제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가 물러나면 우리도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헤즈볼라가 안 물러나니까 이스라엘도 다 빼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이제 철수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한 5군데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지 만약에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면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다가 계속 또 압력을 넣은 겁니까? 이건 이제 국제사회 압력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스라엘 입장은 사실상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현지 상황도 전혀가 변화가 없어요. 현지 전장 상황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발단이 뭐냐면 이제 톰 바락 특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바락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표인 연말까지 헤즈볼라 무장 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교 정상화 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까지 가입하는 것까지 이제 밀어붙이려고 이런 목표 하에서 이제 톰 바락 특사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단 레바논 정부를 설득해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방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대통령도 우리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겠다. 그리고 설득 계획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근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톰 바락 대사는 이제 이스라엘에 봐라. 레바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헤즈볼라를 해체한다고 했으니 너네들도 병력을 물러라 뒤로. 그 나탄이 이제 1702로 유엔 결의안 1702로 그 비무장지대화를 위해서 얘네들이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뺄 테니 너네도 빠져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현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론이 많아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왜 그런가 하니 세부 사항을 이스라엘과 상의하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그냥 앞서간 거죠. 톰 바락 대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네트냐후는 이제 외교에 이제 어떤 이제 능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첫 번째, 레바논 군이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면 우리도 거의 조건 베이스로 우리도 점진적으로 철군을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를 이제 폭격을 했거든요. 그 나타니강 인양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바락 대사가 좀 뭐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게 해소가 되면 우리가 빼겠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원론적인 얘기했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현장 상황에 변화가 있는가? 지난 뭐 삐삐 공작 이후 뭐 괴멸시켰지 않습니까? 허리를 분질러 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인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잔존 세력이 지금 빌드업하고 있고요. 재건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IDF가 간헐적으로 폭격하고 있고, 그리고 헤즈볼라 무장 해제도 그 상황도 지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이제 폭격만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북부 국경에 헤즈볼라가 2006년 이후에 161km의 터널망을 구축했어요. 가자지구처럼 테러 터널을 산악지에다 만들었는데 그건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니까 사정변경은 없는데 톰 바락 대사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뉴스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지금 당사자인 헤즈볼라가 지금 빠진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특사가 레바논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헤즈볼라한테 내가 빠지게 하마. 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보고 뭐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레바논 대통령의 말을 헤즈볼라가 듣느냐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헤즈볼라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대통령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 기사를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봤어요. 근데 레바논 대통령이 LAF죠.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 레바니스 암포스를 동원해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헤드라인 나왔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컨빈스 설득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요. 설득을 위한 계획 작업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장 해제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무력 행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시적으로 거기에서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 Not by force라고 구절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헤즈볼라는 우리는 무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거부하죠. 그래서 25일 현지 시간에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 셰이크 나민 카셈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들의 무기는 레바논의 주권 수호와 국방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다. 국토와 존엄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주권을 대리한 사람들의 말을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레바논의 실소유자는 나 헤즈볼라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바논 정부 측, 그러니까 레바논 군이 과연 LAF죠.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마 연구소가 분석한 게 있어요. LAF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은 이미 헤즈볼라 이중대다라고 얘기했고 LAF의 정보계통, 그러니까 정보군 체제는 이미 헤즈볼라로 넘어간 상태다. 직할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미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와피크 사파라는 그 헤즈볼라 안보 조정관이에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장관이 LAF, 그러니까 레바논 정교군의 그 정보부대 장군이거든요. 저 사람을 직갈 통치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LAF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장군이 저기 헤즈볼라 안보 조정관한테 정보를 줘요. 언제 저기 무장 해제가 병력이 갈 테니까 자리를 피하라. 혹은 무기를 이게 이탈시켜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정보 유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8월달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합동정전감시위원회 기밀 군사 정보를 수시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한테.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장해제 회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 무기를 이제 털라고 이제 수색하러 딱 들어가면은 무기를 압류합니다. LAF가 레바논 정부군이 무기를 압류해요.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창고에 있는 걸 다시 또 뺏어가는 이게 회전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장 해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LAF한테 맡겨두면 왜 같은 편이니까 정보 장비가 이미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직할 부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LAF한테 이걸 맡기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런데 톰 바락 대사는 바락바락 우기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LAF군을 믿고 IDF는 철수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보 당국자들이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쟤 왜 저러지? 약간 갸우뚱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저나 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자꾸 철수를 요구하는 이 탐 바락 왜 이렇게 바락바락 우기면서 이러는데 이게 예전에 작년 말에 했던 협상하고 별로 이렇게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악하겠어요.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나름 우리가 이제 페이브릿 퍼슨으로 다루는 사람이 이제 아모스 혹스타인 특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반유대주의와 극치를 부렸는데 그 사람이 내놓은 협상안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에 그 북부 국경의 협상안은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의 안은 이런 거였죠. 2006년에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상전 종식을 위해서 1701호 라탄인강 이남을 무장 해제한다라는 걸 관철시킨다. 표면적으로. 그리고 그 비무장화 작업을 누가 하느냐? 국경지대 LAF군과 4,500명이 배치돼서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감독위원회가 사실상 유니필 UN 평화유지관이 감독하에 이제 레바논군이 다 철수시켜라.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너 들어오지 마였는데 삐삐 공작을 성공한 이후에 이제 네트냐후가 새로운 휴전한 조건을 이제 관철시켰죠. 그게 뭐냐면 지난 11월달에 나온 건데 비무장지대에서 IDF 작전권의 수호.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LAF와 유니피를 믿을 수가 없다. UN 평화유지군과 레바논 정규군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그 해체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 감독관 역할을 맡기지 않고 모니터링은 미국이 직접 해라라고 해서 이게 그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 말렵에 이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톰 바락이 하는 거는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설득해달라. 다시 또 LAF를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능한 LAF. 이미 헤즈볼라에 접수당한 걸 또 끌어들이고 또 정전감시 모니터링을 유니필이 다시 해라. 또 이렇게 완전 10월 7일 이전으로 돌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더 개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모스 혹스타인 협상안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서 현지 안보 전문가들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헤즈볼라도 그렇고 레바논 정규군 LAF도 그렇고 뭐 LAF가 뭐 무능력하다라는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아는 건데 자 그러면 헤즈볼라하고 LAF하고 뭐 초록은 동생이라고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제대로 좀 이 감시 역할을 하라고 보낸 게 유니필이에요. 예. UN 평화유지군. 그런데 이 친구들도
왜 작년에 그런 뉴스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 그 기지 바로 옆에다가 헤즈볼라가 땅굴을 파놓고 심지어는 그 유엔 평화 유지군 기지 안에도 헤즈볼라의 무기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개판 5분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이게 지금 유니필이 아직도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원래 폐기하기로 했죠. 근데 이제 영상과 이제 지도를 보면은 작년에 헤즈볼라가 로켓 발사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공격하는 로켓 발사대가 있는데 저게 이제 저기다가 이제 터널 까놓고선 저기서 이제 저기 헤즈볼라 터널이에요. 그렇죠. 저 인근이 바로 보시면은 유엔 기지가 보여요. 저 언덕배기에. 저 위에 저 보이네. 초소가 보이네요. 네, 저게 유엔 기지 옆에다 딱딱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게 거기서 로켓 발사를 설치해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22곳에서 나와 저게 공격되거든요. 저게 다 유엔 기지예요. 근데 그 밑에 다 헤즈볼라 발사대가 있는 거고 알마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99.8%가 모두 유엔 기지 인근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걸 제거하려면 사실상 유엔군을 방패망이 삼아서 저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필도 거의 오염 수준을 넘어서 헤즈볼라 어떻게 보면 조력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 운나가 있다면은 저기 헤즈볼라한테는 유니필이 운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제기구가. 협력해서.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 지금 유엔 평화 유지군 사령부 안에도 심지어는 헤즈볼라 요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보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 동안에도. 그러니까 핀란드 소속 유니필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 평화 유지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 내 군무원, 군속이라고 하죠. 예전에 민간인 직원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대부분 레바논 국적자까지는 오케이. 근데 상당수가 시아파 헤즈볼라 소속 요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정보 유출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것이고 사전 정보도 여기서 다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2013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엔필 기지가 헤즈볼라 기습을 당해서 무기고가 털렸어요. 그리고 유엔군 병사 3명을 일시 감금했는데 이것도 그냥 무사고로 그냥 넘어가고 징계 없이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니까 헤즈볼라가 LAF는 마찬가지고 유엔필 보기를 뭐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그냥 부하 직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엔 평화 유지군의 최대 후원 국가가 미국이라면서요?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과 이걸 지원받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유엔 평화 유지군 도대체 저 지역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래는 저 유엔 평화 유지군이 금년 8월 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말까지만 활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래 무능이 이제 집적되니까 저게 1순위였어요. 운나 해체 다음에 유니필 해체였어요. 그런데 톰 바락 대사가 1년을 연장했습니다. 무장 해제 작업을 위해서. 그래서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유엔필의 그동안 유엔필의 유엔 평화구준의 최대 공여국이 미국이에요. 2006년 이후 매년 1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29%를 쓰고 있는데, 근데 현재 유니필이 그 헤즈볼라 무장 해제 작전은커녕 뭐 하고 있냐? 미 나스자의 돈을 받아서 젠더 다양성, 그 다음에 LGBTQ 성인지 감수성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깅스 입고 무장 해제하고 쫄래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폐기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바락 대사가 1년 연장시켰어. 왜? 레깅스 바지 입고 이거 한번 해봐라. 그 무장 해제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유니필에 관한 얘기고 미국이 또 레바논 정부에다가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바논 정규군의 급여까지 줘요. 미국이 원조 형태로 인도적 명목으로 2023년 10월부터 레바논의 누적 그 원조금이 10억 달러가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연간 그 외에도 3억 8천만 달러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톰 바락 대사가 이제 항변을 하는 게 이럽니다. 미국은 이제 예산 지원 안 한다. 우리가 끊는다. 대신 카타르와 사우디 오일 마이닝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봉을 피해 나가는데 사실상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딥스테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는 헤즈볼라니까 뭐 카타르 돈을 갖다 주든 뭘 하든 결국에는 헤즈볼라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톰 바락 대사는 뭐 레바논 경제 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헤즈볼라가 배불려지는 이런 구도를 가고 있다라는 게 현지에서 이제
비판이 심하고 이거는 헤즈볼라 재건 프로젝트라고 모든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나 이란의 IRGC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여기만 주목했지 사실은 이 헤즈볼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체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조 기자님이 그 시리아가 지난 6개월 동안 그 알줄라니 정권 이후에 알줄라니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30만 명의 병력을 지금 끌어모으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결국은 함자 빈라덴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라덴의 아들인 함자 빈라덴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슬람 글로벌 제국 칼리프 제국의 복원을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리아의 30만 병력 형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헤즈볼라도 역시 그 함자 빈라덴이 꿈꾸는 이슬람 글로벌 제국 복원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크죠. 그렇죠.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토호국 단계, 2, 3단계 거쳐서 아랍의봄, 그다음에 거점 단체 지정해서 이제 교정국으로 만드는 거, 근데 3단계, 4단계에서 글로벌화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글로벌 칼리프를 완성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레바논 2단계 복원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있는데 저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 되겠지만은 레바논 지역 빨간색으로 돌린 데인데요. 저게 핵심 거점 전진 기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레바논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격 거점인 흑색 교정국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격용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 빈라덴 함자 빈라덴의 그 글로벌 제국 복원 프로젝트 안에서는 레바논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타격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헤즈볼라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특히 이제 미시아의 제테러 그 공작관 사라 아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7일 학살을 위한 회합 모의에서 1년 전인 2022년 3월 알카이다 IRGC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연쇄 회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키플레이어죠. 그 이슬람 제국의 메흐디 군대 중에서도. 그래서 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Q 중심으로 모든 이제 이슬람 군대, 메흐디 군대가 저렇게 책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헤즈볼라가 차지하는 거는 레바논의 어떻게 보면 메흐디 지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톰 바락이 이미 수천 번 실패한 네오콘들의 어떤 레바논 재건 사업이 사실상 이슬람 제국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그게 연결되는 그 몸이 있고, 또 지난주에 언급한 그 HTS 시리아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안 했다고 제가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안전장치나 스냅백 조항에 그걸 빼버린 게 누구냐? 바로 톰 바락이에요. 톰 바락. 그러니까 사방 돌아가면서 사실상 이슬람 칼리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오지랖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협정이 잘못하면 이슬람 칼리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어떤 신정 체제를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현재와 같이 시리아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 이슬람 제국에 대한 페이퍼 이제 바지 사장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레바논도 레바논 무능한 정부를 앞세워놓고 바지 사장 앞세워놓고 페이퍼 컴퍼니 해놓고 사실상 헤즈볼라의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군대가 지금 조직되고 있고 재건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큰 방향성만 이렇게 제시하지 구체적인 건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너무 무능해요. 그래서 지금 인사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이 하부 지난번에 비자 사고도 있었지만 하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 이 레바논 얘기를 한 이 내용을 좀 트럼프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탐 바락인가 그 친구를 좀 불러들여라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통 그 외교 관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모스 홉스타인 그걸만 이게 복사해가지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레바논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죠. 예, 원래가 전쟁이 나서 이 전쟁 중이 되면 당연히 이 경제가 걱정되고 그 불안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러기가 마련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이 투자가 계속 몰려들고 있다고 그래요. 주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주식시장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하마스 공격 이후에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65% 상승장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데요. 이스라엘 주가 지수를 대변하는 TA125라는 게 있습니다. 텔라비브 스탁 익스체인지인데 여기서 지수에 따르면 최초 하마스 공격을 받았을 때는 초기 한 좀 꺾였어요. 23%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을 보이는데 2023년에는 1,900포인트였던 게 지금 현재 2025년 8월 26일 종가 기준 3,111포인트, 그러니까 총 64%가 지금 상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거. 전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나간다라는 것이고, 그 TA125 지수에 따르면 헤즈볼라 삐삐 공작 작년 2024년 기준 헤즈볼라 삐삐 공작, 그다음에 아사드 정권 붕괴, 지정학적 반전, 이스라엘한테 유리한 지정학적 상황이 전개되자 2024년 2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2일 전쟁 이란 타격 이후에 국내외 투자가 싹 복귀해서 26% 해가지고 플러스 돼가지고 지금 64%까지 올라간 것이죠. 근데 현재 상승장을 주도하는 건 다름 아닌 이제 기술 부분 스타트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이테크 기업이 이제 지정학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 이제 국내 투자가 다시 몰려들었는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9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단위 기간에 비해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고 2024년 이제 텔아비브 스탁 익스체인지 그 지수에 따르면 S&P 500이 25% 상승률인데 이쪽은 이스라엘은 30%였고 다우존스는 15%인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주가 시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 FTSE보다 거기 7.8%밖에 성장 안 했는데 주가가 상승 안 했는데 이 텔아비브는 30%니까 전 거래 시장에서 거의 톱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돼서 거의 뭐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65% 찍었다니까 깜짝 놀란 어떤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하고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제가 2024년 3월 달에 이스라엘 갔어요. 가서 이제 호텔에서 잠자는데 호텔 로비에 이게 호텔에 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의 골란고원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다 피난 난 거예요. 피난 나서 호텔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같이 이제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애들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저녁 노래하고 춤추고 파티 열고 뭐 먹고 막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전쟁 중인 나라가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특히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게 더 즐겁고 더 활발하게 더 파티를 열고 애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게 그만큼 일상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게 굉장히 피해를 입어도요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쟁 났다고 해서 전쟁 중이라고 해서 무슨 뭐 외국 회사가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제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단 많이 오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뭐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타격을 지금 이 하이테크닉으로 계속 그것을 이제 충당해 나가면서 하여튼 복원의 능력, 그다음에 일상의 그 유지, 그 일상을 지속해 나가는 이 능력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최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이 최고치를 찍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민의 강인한 결기, 강인함이 이제 상승장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또 장기화되면은 사람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돈 있으면 이스라엘 주식 좀 사지 그래요. 네, 뭐 사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